저는 이번엔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게 넷플릭스예요. 넷플릭스 뭐 보고 있진 않지만 전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1년에 한 80편 이상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CGV에서도 메가박스에서 다 이제 뭐 VVIP 같은 그 저 레벨이었는데 근데 근래 들어서 영화가 볼 게 없어요. 해외 나와서도 영화를 계속 꾸준히 봤는데 계속해서 영화 쪽으로 돈이 안 들어가나 봐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제 넷플릭스가 그 시장을 잡아먹은 것 같아요. 사실 첨단 21세기가 되면 첨단 뭐 이런 세상이 되면서 사람들이 영화관에 가지 않을 것이다 막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막상 와 보니까 그래도 데이트도 하고 오프라인 만남도 갖고 이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가는 하나의 장소가 됐고 하나의 오락이 됐고 하나의 코스가 됐는데 데이트 코스로도 그렇고 근데 막상 AI 시대가 되고 넷플릭스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점점점 극장을 외면하게 된 것 같고 또 이제 극장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비싸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할인을 많이 받아가면서 이제 영화관을 갔었는데 지금 할인 안 받은 가격에 15,000원, 18,000원, 2만 원, 2만 5천 이렇게 돈을 주고 영화를 한 편을 보기에는 뭔가 되게 비싸구나. 그리고 약간 가성비가 떨어지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관의 시대가 좀 종말한 것 같고 대신 사람들이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OTT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나라의 영화 그 시장의 한 70% 이상을 이제 점유한 게 CGV잖아요. CGV 주가가 뭐 많이 망가진 거는 오래된 얘기고 터키에 투자 엄청 많이 했는데 터키 리라화가 이제 폭락하면서 하필 고른 나라가 하필이면 이제 터키였던 게 정말 뼈아프긴 하죠. 그러면서 볼 땐 참 이제 넷플릭스가 진짜 모든 걸 잡아간 건 이제 1,000달러를 이제 보고 있는데 나중에 액면불안을 할 것 같긴 하지만 참 이런 세상이 없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이제 AI 시대가 오면서 AI를 통해서 이제 영상들이 점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AI로 영화를 이제 찍어내는 그런 세상이 오잖아요. 그러면 점점 사람들이 극장까지 가서 볼 그런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사실 AI 그림이라든가 사진 이런 것들을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좀 거부감도 있고 요즘에는 릴스라든가 이런 쇼츠 통해서 음란 그런 게임이라든가 음란 뭐 AI 이런 쪽도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와 그거 보면서 진짜 야 사람 이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 이제 나왔을 때 그거에 가장 많이 빨리 퍼지게 만든 이유가 이제 음란 뭐 이런 영상들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옛날에 오양 비디오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퍼져가는데 AI 시대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 이게 메타 같은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쪽들도 그런 쪽들이 산업이 발전하면 사람들이 그걸 많이 사가지고 그걸 썼을 텐데 생각보다 그게 더딘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뭐 저는 이제 지금 해외 나오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쪽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메타 퀘스트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 웨어러블 기기들 그런 것들 이제 안 쓴 지가 한 4, 5년 됐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아직 안 됐나 봐요. 뭐 제작 단가가 높아서 그러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게다가 이제 애플 글라스 같은 경우에 작년에 나온 거 애플 비전이었나? 비전 프로였나? 이것도 완전 망해버렸잖아요. 저는 처음 나왔을 때도 내가 실제로 실물을 보지 못했지만 망할 것 같았는데 망하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500만 원인 거 너무 비쌌던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생태가 펼쳐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 그 제작 단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비디오 제작 단가가 상당히 비싼 부분도 있고 이게 참 더딘 것 같아요. 기술, 하드웨어적인 기술이 이 3D 시장에서는 상당히 더딘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2년 전쯤이었나? 그 할리우드 배우 조합에서 막 엄청나게 막 이런 거 그 스트라이크를 데모를 했었는데 그게 2년 정도 지나니까 좀 많이 이해가 되지 않나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때는 언젠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먼 미래일 것 같아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연예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그분들이 지금 다 유튜브로 오고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저같이 영세한 유튜버들이 이제 점점 이제 수익이 줄어들고 뭐 이런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제 걱정부터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딥시크가 나왔잖아요. 저는 딥시크 이틀 전에 어제 사용을 해보고 이제 그 후기들을 그 우리 단톡방에 분들하고도 공유를 했었는데 일단 저는 이제 그 챗 GPT 4인가 그 유료 버전 있어요. 29,000원짜리 그걸 이제 쓰고 있거든요. 유료가 아깝지 않을 정도 굉장히 좋은 정보를 빨리빨리 알려주기 때문에 그걸 쓰고 있고 대신 이제 네이버라든가 구글 그 서칭하는 횟수는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런 상황인데 얘랑 비교를 해봤단 말이에요. 딥시크랑 얘랑 비교해봤는데 확실히 유료 버전을 딥시크 무료 버전이 따라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대신에 아마도 그 챗 GPT의 무료 버전하고 딥시크랑 싸우게 되면은 막상막 아닌가.
그 뭐 저 미국의 어떤 그 교수님이 비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게서 6월화 했는데 근소한 차이로 여기 딥시크가 좀 더 잘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기도 했는데 그건 이제 주관적인 그런 평가 기준인 것 같고 저는 좀 좋은 그런 그 AI 툴들이 나오면 바로바로 사용을 해보거든요. 제미나이도 그렇고 사용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29,000원짜리 유료를 이기지는 못해요, 둘 다. 그래서 제미나이도 그냥 앱만 설치해 둔 상황이고 얘 딥시크 같은 경우도 앱을 좀 설치해 놓은 상황인데 문제는 그거죠. 뭐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저렴한 그 거의 8분의 1 정도 수준의 서버 구축 비용으로 이 챗GPT를 따라잡았다, 무료 버전을 따라잡았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러면서 볼 때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상당히 빠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엔비디아 주가가 거의 반년 가까이 거의 기고 있잖아요. 130불, 40불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142불이니까 뭐 엄청나게 빠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한 그 서버 센터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면 엔비디아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서버 센터 구축이 올해까지는 쭉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돼요. 또 뭐 아시다시피 지금 다른 기업들 뭐 아마존이라든가 뭐 구글이라든가 자체적인 그런 칩들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지금 그걸 이용하려고 엔비디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예전만큼의 그런 성장률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점점점 이제 고도화되고 있잖아요. 그 GPU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발열 문제라든가 아직까지 못 잡고 있고 발열은 진짜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거 잡기가 지금도 쉽지 않지만 그 다음 것들도 발열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대규모 집적이 되고 또 지금 뭐 2나노, 3나노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공정 같은 경우에도 점점점 더 이상 이제 못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발열 문제는 계속해서 잡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유리기판을 통해 가지고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새로운 기법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고 있는데 그것도 먼 미래죠. 10년 뭐 적어도 10년 정도 뒤의 일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때쯤 되면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에 대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점점점 착잡한 이야기들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특히 제가 이번에 그 보니까 삼성전자의 그 2012년 이후부터의 그 매출 추이가 거의 제자리예요. 달러 베이스로 볼 때는. 그러니까 거의 움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커져간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파일을 자꾸 이제 잃어버린 거죠. 게다가 제가 2017년, 18년도 이때쯤이 우리나라 그 전반적인 산업의 황금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도체를 팔아가지고 버는 이익이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의 35%를 차지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7% 정도밖에 차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돈을 계속해서 못 벌고 있고 또 매년 엄청난 규모의 그런 라인 같은 것들을 깔아줘야 되고 수십조 원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돈은 못 버는데 돈은 써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당이 엄청나게 계속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진짜 정말 진퇴양난 상황이 되는 것 같고 참 이렇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국 반도체 기업들을 키우게 그 반도체 굴기를 만들게 한 이유는 그 배우는 바로 미국이라고 보는 게 트럼프 1기 때 2018년 19년 때 수많은 그 중국인들 과학자들 뭐 스탠포드라든가 MIT라든가 여기 있던 반도체를 포함해서 이런 과학자들을 내쫓았거든요. 스파이라고 하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중국으로 들어갔겠죠. 들어가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중국 반도체 굴기에 기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많은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중국으로 넘어갔거든요. 엄청난 뭐 연봉 3억에다가 뭐 생활비 3억에다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엄청나게 지원을 하니까 결국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한국에 있어봤자 많이 받아봤자 뭐 PS 같은 거 받아도 뭐 2억 정도 막 이 정도 받을 텐데 거의 몇 배를 주니까 당연히 가는 거죠.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기도 참 애매한 거죠. 개인적인 그런 이직에 대한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이 제재를 계속하면 할수록 중국은 더 반도체 자립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하고 돈을 투자하고 인재들 끌어모으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트럼프가 그 1,400명이나 되는 엄청난 그 규모의 과학자들을 중국으로 내쫓지 않았다면은 지금 중국의 반도체 그 기술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반도체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산업들의 그 기술 수준이 중국한테 먹혔다고 봐요. 가전도 거의 뭐 지금 보면은 중국이 먹었다고 봐야죠. 제가 잘 안 보는 쪽이 바이오 쪽인데 바이오 쪽도 그 삼성 로지스도 있고 셀트리온도 있고 좀 잘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인도가 굉장히 파이프라인이 많은
그런 좀 앞서가는 그런 쪽이고,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뭐 기술 수준 자체가 바이오 쪽도 이미 한국을 중국이 앞질렀더라고요. 그리고 뭐 기술 격차가 3년 뭐 이런 얘기도 나온 거 보니까, 야, 내가 한국을 안 보는 그런 사람들은 진짜 2017년 이후로 상당히 많이 바뀌었구나. 중국이 너무 많이 따랐구나. 게다가 AI 있어서 지금 쌍두마차가 지금 미국이랑 중국인데, 딥시크도 마찬가지지만 이 AI 기능이 너무 많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 산업군에다가 집중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이오 쪽도 격차가 한국이랑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참 그러면서 볼 때는 안타깝죠. 안타깝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3, 4년 안에는 뭐 거의 이제 중국한테 따라잡힐 것 같은데, 뭐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이 진짜 최악으로 나왔잖아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2년 정도만 지나면 하이닉스한테 삼성전자가 인수당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벌어들이는 금액 자체가 삼성전자 반도체 쪽에서 3조 5천을 벌었는데 4분기 때 이번에 하이닉스 6조를 벌었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은 한 2년이면은 6조씩 그 1년을 벌면은 24조거든요. 근데 2년이면 거의 50조잖아요. 더 많이 벌 수 있겠죠. 어차피 이쪽 HBM 쪽이 커지니까. 그러면 진짜 삼성전자 인수를 고려할 수도 있을 만큼의 사이가 벌어지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상황이 됐죠.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말이 좀 샜는데, 이번 실적, 4분기 실적이 잘 안 나온 이유는 중국이 너무 많이 빨리 올라왔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중국에서는 지금 DDR5가 나왔는데 이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조사단을 지금 삼성에서 중국에 급파했다 이런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야,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예상을 못했단 말인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삼성이 예전에는 삼성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정보력이 좋았는데, 참 이런 부분 때는 가장 문제는 2019년도에 HBM 팀을 이제 해체한 게 이재용 회장이잖아요. 그게 참 뼈아픈 거고, 거기서 모든 격차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날로그 쪽 반도체, 좀 기술 수준이 떨어지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 시장 상당히 크거든요. 이 시장은 지금 중국이 거의 접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6분기 연속 매출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 지수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까지 우리나라 뺏겨버리면 진짜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참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자꾸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자꾸 너 한국 경제 망하다는 얘기를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너 때문에 망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이런 비아냥 들으니까 좀, 그러면은 좀 얘기를 들었으면은 준비를 좀 하시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대차 이번에 어닝 쇼크 났어요. 저도 수치를 보면서 좀 약간 동공지진이 있었거든요.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지나? 그 매출은 올랐는데 이익이 한 17% 정도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그렇게 미국에서도 잘 나가고 해외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밀렸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중국 기업들한테 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동남아라든가 중국 쪽에서는 중국차 때문에 도요타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정도인데, 도요타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판매량이 떨어지는 현대차가 실적이 떨어진 건 결국에는 중국한테 밀린 거거든요. 일례로 러시아에서 이제 현대 기아차가 이제 퇴출되다시피 이제 빠져나왔잖아요. 어쩔 수 없이 빠져나왔죠. 왜냐면 입고 싶었는데 점유율 1위가 이제 현대 기아차였는데, 빠져나가게 된 이유는 미국이 제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제활동 하지 마라 해서 결국에는 이제 빠져나왔거든요. 근데 그 1억 3천 인구의 그 큰 시장을 지금 중국이 다 먹어버렸어요. 자동차 판매량 그 메이커별로 보면 1위부터 9위까지가 지금 그 중국 기업들이거든요. 그걸 다 먹어버린 거죠. 우리나라보다 큰 비슷한 시장일 텐데 그거 보니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게다가 지금 미국에서 이번에 트럼프 정부에서 그 자동차 보조금 줄 때 우리나라 기업들 현대차의 그 전기차들을 빼버렸더라고요. 다 뺀 건 아니라 절반 정도 빼버렸더라고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 야, 공장 지으면 돈 준다고 했는데 결국엔 또 안 주잖아요. 이게 진짜 제가 생양아치라고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한테 주려고 했던 금액도 30% 깎아가지고 지원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뭐 반영조사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중국만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면 중국도 나쁜 놈이고 일본도 나쁜 놈이고 미국도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정말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 편향들을 버리고 잘 봐야 돼. 지금 상황을 좀 현실적으로 잘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뭐 엄밀하게 말하면 일론 머스크가 지금 거의 상왕 수준의
장까지 됐잖아요. 그렇게까지 지위가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판매량이 좀 줄어버린 그런 상황인데, 물론 올해는 조금 올라갈 수 있겠죠. 신제품이 그 모델 2가 나오게 되면 올라갈 수 있긴 하겠지만 그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처음부터 캐파를 막 올려가지고 막 팔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2, 3년 정도 지나야지 엄청난 볼륨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생산도 그 생산하는 그 노하우도 이제 올라가야겠죠. 그러면서 볼 때는 그런 상황에서 현대기아차한테 보조금을 준다는 거는 그쵸, 문제가 일론 머스크가 싫어하겠죠.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결국에는 언젠가는 없앤다고 하니까 전기차 보조금을 이제 진검승부를 하게 되겠지만, 과연 현대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를 이길 수 있을까? 이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점유율을 갖고 올 수도 있을까? 참 의문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고 합니다. 모델 2가 나오게 되면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야, 한국이 진짜 울산 요즘 힘들죠. 거제도 힘들죠. 부산 그쪽 창원 벨트 다 힘든 지 오래됐잖아요. 얘가 진짜 점점점 러스트 벨트화 되는 것 같아요. 인구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젊은이들도 빠져나가고 있고. 러스트 벨트라는 거는 진짜 심각하거든요. 우범지대화처럼 되는 건데, 뭐 아주 먼 얘기긴 하겠죠. 근데 점점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어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것을 막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왜냐면 이 제조업이라는 게 유럽, 미국, 그 일본, 한국, 그다음에 중국으로 넘어가는 이 프로세스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국가라는 게 그 산업의 그런 프로세스라는 거는 거스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미국도 자기들 제조업을 놓고 싶지 않았겠죠.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이 정말 한때는 모든 가전, 반도체 이런 것들 다 헤게모니를 졌었는데, 그게 하나하나 한국으로 빠져나가니까 얼마나 위태롭겠고 반한 감정도 심해지고 그렇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제조업의 헤게모니라는 거는 한 국가가 쥐게 되는 게 20년을 넘지 못한대요. 근데 생각해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 우리나라 90년대부터 꽉 잡았잖아요. 그럼 지금이 이제 2025년도니까 거의 20년 넘게 그동안 오랫동안 해먹었죠. 솔직히 얘기를 해서. 그게 중국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 어마어마한 R&D 비용이라든가 막 퍼붓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가 단위로 볼 때도 정말 엄청난 돈, 거의 230조 정도를 계속 R&D다 퍼붓는다고 나라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10조 정도, 12조 이 정도 투자했던 거를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딱 커트를 해버린 그런 일도 있었고, 지금 올해는 아마 되살릴 것 같긴 한데, 이게 참 그래서 정치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차례차례로 자동차, 철강, 석유는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여천 뭐 이런 쪽들은 재난 지역 선포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다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 때문에 사실 우리도 이제 체질 개선하지 못하고 너무 안주했던 그런 잘못들도 있죠. HBM 같은 것도 그때도 판단 미스, 총수 판단 미스도 있긴 했었지만,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결국에는 안 좋은 상황을 만든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어떻게든 잘 살아남으시고,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좀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2025년도는 좀 잘 투자를 하셔서 이런 큰 흐름들을 잘 냉혹하게 보시고, 뭐 반중, 뭐 반미, 뭐 이런 편협한 그런 생각들을 좀 버리시고, 좌우 이런 것 버리시고 냉철하게 좀 세상 돌아간 거를 판단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인사드렸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